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편은 또 시청자 문의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퇴직을 앞둔 분들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연금을 이 연금 제도 그리고 DB형, DC형, IRP까지 구분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인출에 따른 과세 문제도 꼭 짚어보셔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세금에 대해서 워낙 이렇게 민감들 하시고 실제로 또 세금에 적용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종합과세냐 분류과세냐 또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 수익률에 따른 또 퇴직연금 운용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 주실 전문가는 문찬현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퇴직연금 제도와 또 인출 또 과세 문제도 이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 퇴직자들은 어느 정도의 노후 생활비를 원하고 있습니까? 네. 이게 실제 상담을 할 때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남들은 얼마를 원해요? 이게 본인이 원하는 걸 말씀하시면 되는데 남들 원하는 걸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실제로 물어보시는데 실제 그 국민연금연구원에서도 이제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차 조사까지 이루어진 데이터가 있어요. 최근에 2019년에 나왔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면 서울 사람, 서울에 있는 50대 분들이 은퇴했을 때 원하는 생활비는 32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잡혀 있고요. 지방으로 갈수록 광역시나 뭐 도지역으로 갈수록 265만 원, 25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줄어드는 정도 됩니다. 근데 과연 300만 원 넘는 은퇴 월 현금 흐름을 내가 갖고 있는 연금으로 만들 수 있는지는 정말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요. 왜냐면 참고로 전 국민에서 그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의 평균 그 노령연금 수령이 92만 원입니다. 차이가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반드시 예를 들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나 기타 은퇴 재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사실은 이게 퇴직연금도 이제 노후 생활이 시작되고 나서 나의 노후 생활비에 얼마나 보탬이 될까 이런 고민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삼청연금 제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개인연금, 그다음에 퇴직연금, 국민연금, 뭐 반대로 얘기하면 국민연금 먼저 깔고 그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앞서 방금 말씀해주신 희망하는 이 노후생활비 뭐 320만 원 정도 서울 수도권에서는 그 정도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하여튼 뭐 퇴직연금을 자세히 알아보면서 퇴직연금이 노후생활에 얼마나 이제 좀 도움이 될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연금 운용에 이제 문제도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국민연금이라는 건 그래도 사실 크게 개인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많이 낸다고 해서 많이 주지 않습니다. 이게 재배분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적당히 내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꾸준히 내면 자연스럽게 받는 건데 퇴직연금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퇴직연금은 받는 건 똑같지만 운용하는 거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기사나 내용들을 보면 전반적인 수익률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전체적인 수익률은 한 2, 3% 미만입니다. 현재. 왜냐면 대부분 다 그 안전자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DB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급여를 연봉이 많이 올라가면 퇴직금이 많이 늘어나는 DB형 퇴직연금 비중이 높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전체적인 운용 수익률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때입니다. 그 문제가 시장 수익률의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들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면 그 근로자분들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여기 기사도 나와 있지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눠지는데 네. 공적연금은 이제 1층의 국민연금이고 네. 사적연금이 이제 2층의 퇴직연금, 3층의 개인연금인데 네, 요 세 가지가 이제 합쳐져 가지고 노후생활비를 이제 주로 이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사실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소득 대체율이 뭐 48%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까 그러면 300만 원을 받기 원하면 뭐 48%니까 뭐 150만 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150은 개인 사적연금 준비를 해야 되는 네. 그래서 실제로 소득 대체율을 가지고 은퇴 생활비를 준비하는 걸 우리가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한 60에서 70%가 적당하다고 나와 있고요. 예, OECD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을 평균적으로 받았다고 쳐도 한 여기에 절반 정도 준비가 된다. 나머지는 개인연금으로 준비하거나 또 다른 은퇴 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퇴직연금에 대한 이제 세금 관련한 질문들도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퇴직연금은
종합과세가 되는데 합산이 되느냐 아니면 네. 뭐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맞습니다. 보면 이제 퇴직연금이나 은퇴자산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거나 적게 되어 있거나 관계없이 요즘에는 세금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세금은 일단은 우리가 10원 한 장 이제 안 내는 게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많으신데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많이 받으면 종합과세를 내느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우선 다행인 건 뭐냐면 우리가 종합과세 항목이라는 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자배당,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기타 소득 같은 게 합쳐질 때가 종합과세인 거고요. 다행히 퇴직금으로 받는 연금에 발생하는 퇴직소득은 그 분류과세 항목이라고 해서 종합과세에 합산되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종합과세 항목들은 그 해당 연도에 발생하는 소득이고요.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한 소득이다 보니까 합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퇴직연금이 확보되어 있는 은퇴자들은 퇴직연금을 관리를 잘하면서 잘 받아주시면 굉장히 좋은 과세의 부담이 없는 은퇴 자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 표에도 나와 있지만 뒤에 또 물론 상세하게 나오지만 네. 세액공제를 받은 또 연금은 또 종합과세 해당이 네, 맞습니다. 이 종합과세 항목 중에서 연금 소득이라는 게 있는데요.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어떤 연금이냐? 종합과세에 포함되는 연금은 사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네. 근데 국민연금만 단독으로 받으시면 종합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연말정산하고 끝나고요. 종합과세 국민연금은. 근데 국민연금과 다른 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과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뭐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여기서 말씀드린 연금소득은 뭐냐면 우리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납입한 연금저축과 IRP 개인 납입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제받은 연금을 연금으로 나중에 수령할 때는 연간 1200을 넘지 않으셔야 돼요. 연간 1200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이 종합과세에 합산된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결국에는 또 건강보험료 산정에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과세가 어쨌든 합산이 되지 않는 분류과세나 분리과세는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챙겨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퇴직연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퇴직연금 시장 현황과 또 운용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적연금 시장 현황과 앞으로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적연금이라는 건 개인연금하고 퇴직연금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적연금이 국민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기타 직역연금이라고 해서 군인이나 별정우체국 직원이나 사학연금을 받는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이제 별도의 직업연금이지만 그것도 이제 공적연금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린 건 사적연금인데 왜 따로 분류했냐면 사적연금은 개인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보면 일단 이건 20년 말 기준인데요. 20년 말 기준으로 개인연금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개인연금은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연금보험이 그 비과세 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금저축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상품인 거고요. 그래서 각각 비과세 연금이 213조, 연금저축이 151조. 연금저축의 좀 특징이 좀 보이시죠? 아직까지 보험사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 250조가 넘죠. 올해 기준으로 하면 260조가 넘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굉장히 큰 연금 시장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이것만 사실은 잘 관리가 되고 그리고 좀 투자 시장으로 좀 들어와 주면 예를 들면 증시도 좀 활성화되고 같이 수익률도 좀 올라가겠죠. 근데 왜 말씀드렸냐면 지금 현재 퇴직연금 2020년 말에 저희가 조사할 때 퇴직연금의 현황을 보니까 전체 자금 중에서 원리금 비보장형,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투자 상품을 다루는 비중은 전체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 상당히 낮네요. 맞습니다. 이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그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수익률이 안 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문제인 거죠. 자, 여기 이제 617조, 18조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퇴직연금인데 맞습니다. 이 퇴직연금이 이렇게 가장 크게 차지함에도 이 투자형에 이제 투입되는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근데 이게 이제 안정적으로 하고 싶어서 안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정말 물론 이제 DB형 비중이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DC형 IRP조차도 근로자분들이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운용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전체 비중으로 보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추이를 이렇게 그래프로 좀 보고 계신데 이제 공적연금에 비해서 오히려 이 놀라운 부분이거든요. 공적연금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연금 같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할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더 지금 더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셈이네요. 네, 그래서 다음 자료를 보시면 작년 10월 기준으로 보니까요, 국민연금이 917조 정도 되고요. 오히려 국민연금은 40%가 넘는 비중이 주식 투자가 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이 40%, 42%죠, 대략. 여기에서 50%가 해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서 실제 국민연금이 연금 자산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기금인데 운용을 상당히 잘하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향후에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긴 하지만 현재에서는 국민연금 운용은 아주 잘 되고 있고 적극적인 포트폴리오로 관리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도 이렇게 운용돼야 되는데 지금 퇴직연금만 문제가 아니고요. 개인연금 종류들도 거의 한 8, 90%가 안전자산에 투자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게 2021년 10월 말 자료니까 불과 얼마 전 자료인데 무려 42%까지 주식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이 추이도 한번 나중에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그리고 삼층연금은 뭐 기본인데 그래도 한번 싹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오늘 뭐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삼층연금 제도를 이제 표방해서 이제 운영되고 있고요.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뭐 농지연금이나 그 주택연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은 연금이라기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출 성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출, 은행에서 보증해주고 은행 대출로 연금 받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3층 연금 제도를 이제 기본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 중에 국민연금이야 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가입돼 있고 그다음에 소득 없는 주부나 지역가입자, 사업자들도 다 가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기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은 1년에 한 달치 급여가 적립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 대부분 이제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상여금이 굉장히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있어요. 연봉이 50%가 거의 급여와 상여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제 상여금 쪽은 퇴직연금으로 적립되지 않습니다. 급여에서만. 그래서 회사가 급여를 많이 주는 회사를 가셔야 됩니다. 네, 보너스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급여가 많으면 퇴직연금이 많이 쌓인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개인연금은 뭐 개인이 스스로 하는 연금이죠. 그래서 개인연금에서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나눠지고요.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보험은 비과세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DB형, DC형, IRP다.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리면 되고 퇴직연금은 또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뒤에 드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퇴직연금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앞서 언급은 됐지만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퇴직연금은 일단 DB형과 DC형으로 나눠집니다. DB형의 확정급여형, DC형으로 확정기여형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중견기업 이상이거나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나는 회사에 입사해서 퇴직연금을 한 번도 구경해보지 못했다. 그러면 대부분 그냥 DB형에 있는 겁니다. DB형은 과거의 퇴직금 제도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연봉이 쭉 올라가면 마지막 3개월 평균 급여와 근무 연수를 계산해서 퇴직금을 산정해 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만 쭉 올라가시면 내 퇴직금도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하는 겁니다.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의 차이는 그 퇴직금 재원을 예를 들면 사장님이 갖고 있다가 주는 게 퇴직금 제도인 거고요. 사장님이 밖에 은행이나 증권사에 맡겨놓으면 퇴직연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망해도 퇴직연금은 사실 문제가 없겠죠.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C형은 뭐냐면 보통 선택할 수 있습니다. DB형과 DC를 선택할 수 있는데 DC형은 매년 적립해주는 그 퇴직금 재원이 들어오고요. 근로자가 본인이 직접 원금과 상품을 투입을 해서 수익률을 관리하면 됩니다. 직접 관리하는 게 이 DC형 계좌입니다. 그러니까 운영 책임 주체가 회사냐, 맞습니다. 가입자 본인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종 적립액, 이 퇴직금 재원을 위한 최종 적립액은 이게 달라지네요. DB형, DC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DB에서 DC로 바꾸는 경우는 예를 들면 난 자신 있어가지고 투자를 막 해서 난 불릴 거야 이것보다는요, 사실은 임금 인상이 쭉 올라가다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낮아지거나 떨어지는 경우는 뭐가 있죠? 임금 피크제. 맞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반드시 DC로 바꿔줘야 됩니다. 떨어지기 전에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DB형이 유리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이제 다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만약에 DB형 퇴직연금을 유지하다가 임금 피크제 대상자가 됐는데 DC로 바꾸지 않았다. 실제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퇴직금이 줄어드는 거죠. 뭐 몇 천만 원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DB형이든 DC형이든 퇴직하실 때는 IRP 계좌로 퇴직연금을 받으셔야 됩니다. 일단 IRP로 받으셔야 되고요. 이걸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좀 할인해서 부과를 해주고, 아니면 일시금으로 쓰고 싶으시면 퇴직소득세를 일시금으로 납부를 하고 일시금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금으로 받을 거냐, 중요한 점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요. 일단은 IRP를 받으신 다음에 연금으로 받을 거냐 일시금으로 쓸 거냐 결정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내가 그거를 계좌를 해지할 때 그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일단은 IRP를 받으시면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직장인들은 사실 아직 퇴직자분들 말고 일반적인 뭐 신입사원이나 젊은 직장인분들은 지금 IRP 계좌는 퇴직금을 받는 계좌라기보다는 연금저축과 비슷하게 세액공제를 받는 계좌로 알고 있죠. 네네.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13.2%를 환급을 해줍니다. 단지 이제 헷갈리는 부분은 다음 장에 제가 그림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 합산해서 7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가 없는 분들은 IRP만 가지고 단독으로 700만 원까지 하셔도 되고, 연금저축에 이미 내가 연간 얼마를 내고 있다 그러면은 나머지 700만 원에 대한 차액은 IRP에 납입하시면 최대치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섞어서 하거나 따로 해도 하여튼 맞습니다. 공제 납입만 하시면 된다는 거고, 혹시 이제 연소득이 직장인들 경우에 1억 2천이 초과하신 분들, 사업자분들은 1억이 초과하신 분들은 연금저축이 세액공제가 줄어듭니다. 400에서 300으로 낮춰지기 때문에 IRP에다가 400을 넣으시거나, 아니면 이런 게 좀 복잡하시다고 하시면 IRP 계좌만 하나만 갖고 계셔도 된다. 어차피 700만 원 최대해 주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퇴직연금이 저도 이제 그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는 분이 이제 종종 만나게 되는데, 퇴직연금을 인출할 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최근 한 3, 4년 요 시점에서는 그 주택 구입이 좀 붐이 많이 일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 인출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우선 DB형 퇴직연금에 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는 인출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DC로 전환을 하고 나서 DC형 퇴직연금,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서는 중도이출이 가능하다. 단지 만약에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무주택 상태여야 됩니다. 반드시 그 인출을 신청할 때 무주택 상태에 이어야 된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사를 가려고 주택을 좀 갈아타려고 해서, 근데 무주택 상태가 아니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 이걸 팔고 내가 잠깐 어디 하루라도 떠 있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구하거나 신규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제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된다 하는 거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미리미리 퇴직연금을 좀 옮겨 놓거나 상품을 좀 판매하거나 조치를 좀 취해 놔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본인이나 가족,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편찮으신 분들 해가지고 세부적으로는 의료비가 연간 총 임금의 12.5%를 초과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인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좀 중대한 질병이나 이런 게 아니어도, 예를 들면 뭐 특정 피부병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약을 우리가 드실 수 있잖아요. 뭐 이제 발에 걸리는 피부병 같은 거, 근데 그런 것도 인출이 됐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조금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있고, 기타 뭐 파산이나 개인회생이나 천재질병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이제 본인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신청을 하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확정 기여형 DC형으로 전환했다가 이렇게 이제.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DB에서 DC 전환한 이 신청 과정하고 절차는 심플합니까? 네, 어렵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허용해주는 상태면 이제 다 가능한 상태죠. 회사에서 허용 안 해주는 상태도 좀 사실은 실무적으로 있었습니다. 이건 뭐 특정 회사에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요. 뭐 요즘에는 그렇게 강제화할 수 없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제 확인해 보시면 이제 이동해 줘야 된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인 경우에
회사가 만들어질 때부터 DC형만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DB형이 없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 DB형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소득이 올라간 만큼 퇴직금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부담스럽고요. DC형은 매년 예를 들면 한 달치 급여만 그 근로자의 계좌로 넣어주면 책임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DC형만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를 확인하고 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데 이제 연금 소득별 과세 방법과 인출 순서. 이 과세 방법을 알아야지 이게 인출 순서를 매겨가지고 이제 되도록이면 과세가 덜 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순서를 딱 지켜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순서를 매겨놓은 이유는 예를 들면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체크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일단 세제 혜택을 받지 않은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네. 세제 혜택 받지 않은 건 비과세입니다. 예, 세액공제를 받지 않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비과세 연금보험은 원래 비과세인 거고요. 비과세라는 건 여러분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안 내는 게 비과세일 수도 있지만 연금에서의 비과세는 소득이 잡히지 않는 이런 게 비과세인 거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비과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세액공제 받지 않는 연금액은 다 비과세다. 그 다음에 퇴직금에서 발생하는 연금은 퇴직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분류과세 항목입니다. 분류과세니까 종합과세랑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리고 사실 1번, 2번은 지키지 않으셔도 돼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퇴직금 계좌를 먼저 받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이건 별도의 계좌이기 때문에 나중에 받아도 되는 거죠. 순서를 내가 조절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좀 중요하죠.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 이게 연금저축이나 IRP에다가 내가 미리미리 돈을 넣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으신 상품들은 이건 이제 연간 1,200만 원 넘지 않게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통 인출 신청하면서 세팅을 할 때 월 99만 원으로 이렇게 보통 신청을 하십니다. 나머지 자금들은 상품에서 운용이 되게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서 받으실 때 5.5%에서 3.3%의 연금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네, 뭐 이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제를 받고 과세를 뒤로 미룬다고 해서 과세 이연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연금저축 계좌나 세액공제 받은 IRP 계좌 같은 걸요 합칠 수 있습니다. 증권사를 퇴직하신 분들이 방문하면 합산을 막 시켜버리는 거예요. 계좌를 관리하기 좋다. 근데 사실은 오히려 관리하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좌가 좀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내가 뭐 A 계좌는 올해부터 개시를 하고 B 계좌는 한 3년 후부터 개시하고 이렇게 선택이 자유롭게 되는데 이걸 합쳐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상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은퇴자 세미나 할 때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 거거든요. 합치면 뭐가 좋냐? 합치면 안 좋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운용수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헷갈린 겁니다. 4번이 제일 중요한데요. 퇴직급여에서 발생한 운용수익하고 이 세액공제 받은 연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 요 4번에서 같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 순서를 좀 잘못 세팅하거나 좀 빨리 받느라고 여기가 만약에 연간 1200이 넘어버리면 이게 이제 낭패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용수익 부분까지 나중에 고려해가지고 왜냐면 3번에 세액공제 받은 연금만 생각하다가 갑자기 나중에 퇴직금 운용수익이 같이 나와버리면 이게 이제 연간 1200이 초과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공적연금도 여기 포함 아니에요? 포함 안 됩니다. 네, 여기는 이제 퇴직급여와 퇴직금과 개인연금 저축에서 나오는 운용수익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1200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여기도 중요하고 개인연금 저축이나 IRP 계좌 합치지 않는 것도 실무적으로는 그게 저게 보기엔 장점인 것 같고요. 합치지 않는 게 좋겠다. 따로따로 개시 시점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운용수익이 나올 때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갑자기 퇴직연금의 운용수익과 개인연금 저축의 운용수익이 이 개인연금 저축 부분이 합쳐질 때 연간 그 종합과세 그 한도를 넘어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이러다 보니까 퇴직자분들이나 이게 설명드리기가 아주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공적연금, 국민연금하고 이 또 세액공제 받은 개인 이 부분이 합쳐져 가지고 또 얼마를 넘어가면
이제 의료보험 그럴 수 있습니다. 기준에 맞습니다. 또 네네. 포함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맞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정말 알아봐야지. 맞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 세액공제받은 개인 납입분이 연간 1,200을 실수해서 초과해버리고 국민연금도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이제 다른 비용들, 건강보험이나 세금이 많이 증가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계속 공부하시고 관리하시고 힘드시면은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전문가 도움을 반드시 네.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은퇴 현금 흐름 예측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누구나 제일 이제 보고 싶어하는 네. 장표 같습니다. 나는 은퇴 이후에 내 현금 흐름이 배우자와 나와 합쳐가지고 어떤 식으로 예측이 될까? 남들은 어떻게들 해요? 네. 뭐 이렇게 질문 많이 하는 게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이 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금이 얼마가 나와서 내가 어떻게 생활할지를 예측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떤 연금을 언제부터 받는 게 가장 좋을지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왜냐면 그게 그 현금 흐름의 규모도 책정을 하겠지만 과세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이야 본인과 배우자의 지급받는 나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퇴직연금은 사실 퇴직연금을 IRP를 받아서 펀드나 ETF에 투자하면서 연금을 받을 때 이거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과세 연금보험처럼 종신토록 받는 건 실제로 안 되거든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젠간 끊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85세 정도에 끊는다 그러면 어쨌든 뒤에는 그 뒤에 국민연금만 나오기 때문에 연금액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가장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똑같은 규모를 사망할 때까지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비과세 종신연금들을 약간 뒤로 밀어서 받는다든가 그리고 개인연금 저축을 좀 앞에 좀 빨리 받으면서 좀 앞뒤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좀 약간 뒤에 나오기 때문에 앞에는 연금저축에서 받거나 아니면 퇴직연금을 좀 미리 받거나 이런 식으로 조율해야지 무조건 뒤로 다 미루거나 무조건 앞으로 다 땡기거나 이렇게 하는 건 좀 이 현금 흐름표를 안정화시키는데 맞지 않다는 거고. 네. 아니, 이 표를 보면 이분은 본인은 이제 59세, 60대기 전에 이제 은퇴를 해서 급여소득이 중단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예측을 해본 거고요. 뒤에 길게 지금 표시가 안 된 부분이어가지고 일단은 시작하는 부분에 세팅을 해드린 겁니다. 뒤에는 지금 나머지 연금을 어떻게 플랜을 조정할지를 이제 진행하는 상황이죠. 본인은 그래서 63세 연금이 계시다는 걸로 했고, 네, 맞습니다. 연금이. 예, 지금 나이가 그렇게 맞게. 배우자는 이제 69년생 이후라서 이제 65세에 계시다는 걸로 했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 퇴직연금이 이렇게 이제 깔리는 거네요. 네, 퇴직연금도 사실 근데 퇴직연금이라는 건 운용 방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예측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확실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국민연금이 개시되기 전에 퇴직하고 나서 이게 이제 사실은 공백기가 되잖아요. 네, 이 부분을 지금 퇴직연금 본인이 좀 많이 나오게 이렇게 계산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근데 사실 앞에 부분은 조정하기가 어렵지 않죠. 네. 앞에는 소득이 끊기면 연금저축 뭐 세액공제 받았던 연금이나 퇴직금 가지고 조절하기 좋은데 사실 뒤에가 어렵습니다. 뒤에가 예를 들면 지금으로 보면 80대 후반 정도 이후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생활비는 좀 적게 쓰겠지만 간병비가 도래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국민연금은 쭉 나오시겠지만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같은 상품들이 앞에 좀 소진이 빨리 될 거고 그럼 뒤에 좀 뭔가 보완해줘야 될 상품들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비과세 연금이나 그게 나중에 추가로 주택연금 같은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예측을 좀 해서 어떤 재원을 언제부터 사용해야 될지를 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표는 이제 수입 관련한 표고, 네, 맞습니다. 이제 지출에 대비하는 뭐 그런 표가 이제 더해져서 종합적인 이제 네, 은퇴 플랜이 세워지겠죠. 네. 예를 들어 아까 간병인 언급하셨는데 네. 또 뭐 간병인에 따른 보험이라든지 네. 그런 것도 이제 지출 계획에 들어가는 거고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도 네. 그렇고 어쨌든 수입 기준으로 이제 현금 흐름을 예측해 본 거죠. 네. 그래서 그 퇴직 시점이 다가오시는 분들은 한번 정확하게 표를 작성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연금 재원들이 있습니다. 그 상품들을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과세 방법들이나 어떤 그 운용 방법들을 좀 고려해서 어떻게 언제부터 받아야 될지들을 예상을 반드시 해보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퇴직연금 제도, DB형, DC형,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 이게 이제 과세를 이제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짚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그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 또 수익률에 따른 또 시뮬레이션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찬현 전문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명문입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퇴직연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편에 퇴직연금 제도의 이해, 그리고 DB형, DC형, IRP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또 이제 인출에 따른 과세 문제도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제 이번 편은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특히 이제 DC형을 선택하신 분들 중에 그럼 나는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는 게 중요한지 그 이해를 좀 시켜드릴 거고, 앞편을 못 보신 분들은 한 번 더 보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해 주실 전문가는 문찬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퇴직연금을 DC형을 선택을 했다고 하면, 퇴직자든 또는 뭐 임금 피크제 들어가서 DC형을 선택했다고 하면 이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와줄까? DB형보다는 수익률이 많이 나와주기를 기대하면서 DC형을 선택을 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예금이 아니고 이제 펀드를 운영하게 되면 또 유리한 점이 또 있을 겁니다, 분명히. 또 그러한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금 계좌별 투자 상품, 그러니까 이제 선택 가능한 이제 상품 중에 한번 이 표를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서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가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계좌가 이제 사적 연금인 거고요.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 보면은 연금저축 계좌라는 게 있고요. 네. 연금저축 계좌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가 있지만 사실 은행, 보험사는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관리할 필요 없고, 여기 말씀드리는 건 이제 증권사를 예를 들어 드린 거고요. 그리고 IRP, DC. 그러니까 DC가 일단은 내가 직장에 있을 때 DC 계좌인 거죠. 본인이 관리하는 계좌. 그리고 IRP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퇴직해서 퇴직금을 받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DC, IRP는 퇴직연금 제도에 포함된 계좌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험사에 있든 은행에 있든 증권사에 있든 그 펀드 상품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뭐 세부적으로는 좀 약간 차이가 있지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계좌, 연금저축 계좌와 DC, IRP를 구분해서 보면 우선 대충 펀드나 ETF를 포함할 수 있는 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차이가 크지 않고요. 단지 IRP와 DC는 퇴직연금군에 속하는 계좌이기 때문에 이 안정형 상품 30%가 필수 포함되어야 됩니다. 네,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안정형 상품이라고 해서 반드시 뭐 예금이나 채권형 상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TDF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주식형 비중이 높다가 나이가 들으면 채권형 비중을 높여주는 뭐 이런 기본적인 상품인데요. 이런 상품들을 안정형 상품에 좀 인정해주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개인에 따라서 나는 IRP나 DC 운영은 좋은데 나는 안정형 30%보다는 최대한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래도 혼합형 상품, 그러니까 주식 비중이 좀 들어가 있는 PDF 이런 상품들을 30%를 포함시켜서 퇴직연금 계좌를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RP, DC 같은 퇴직연금 계좌의 특징은요, 펀드와 ETF만 다루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국고채, 국채 같은 거. 국채 지금 괜찮죠? 지금 왜냐면 금리 상승기에는 국채가 가격이 지금 막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츠, 부동산 관련된 펀드죠.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근데 국채나 리츠 상품을 또 하거나 ETF를 거래를 하시려면 은행 보험사보다는 증권사의 계좌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좀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은행 보험사가 나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증권사의 계좌가 있으셔야 여러 가지 상품을 취급하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지금 포트폴리오 얘기하면서 수익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증권사 계좌가 좀 유리한 측면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연금 계좌에 해외 자산을 편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죠. 요즘에 뭐 해외 자산, 해외 펀드가 너무 이제 일반화됐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면
미국이 수익이 좋아서 해외 자산을 포함한다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절세 측면으로 한번 다시 이제 가보면 왜냐면 연금 계좌가 개인 연금이든 퇴직연금 계좌든 절세 혜택을 많이 부여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보통 우리가 해외 펀드를 내가 직접 투자한다. 그러면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근데 이 해외 펀드 자산이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 계좌에 들어와 있으면 사실 상품에 대한 세금은 없어집니다. 상품에 대한 세금은 없어지고요. 그 연금 제도에 따른 세금만 내면 됩니다. 연금소득세나 퇴직소득세만 부과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내 개인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 계좌에 ETF만 들어가겠다. 이런 경우에 물론 수익이 나는 건 괜찮지만 만약에 세금 측면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국내 주식형 상품들의 세금은 부과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괜히 연금 계좌에 넣어가지고 연금 소득세를 내게 하는 거랑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걸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해외 자산을 넣는 건 세금이 높은 걸 적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고. 그래서 물론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해외 자산을 투입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긴 하지만 절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반 계좌와 연금 계좌로 운영할 때 이 해외 펀드가 맞습니다. 이제 과세하는 게 틀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하면 굉장히 네. 좋겠네요. 그래서 연금 관련된 계좌에 국내 자산을 열심히 넣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열심히 하실 거면 해외 자산을 열심히 편입을 시키자. 그러면은 절세 측면에서도 유리하고 전체적인 글로벌 포트폴리오에서도 유리해질 거다 하는 겁니다. 이걸 하여튼 연금 계좌로 운영할 때는 공이 그냥 연금 소득세나 기타 소득세 과세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적용하는군요. 네. 자, 퇴직연금 그러면 일반인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제 이 페이지로 이제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퇴직연금 지급 예시 2% 정도의 예상 수익률로 연금 수령을 한 20년 정도 한다고 가정한 거네요. 네. 57세 현재 퇴직하시는 분이 네. 3억 8천이라는 이 퇴직금을 가지고 네. 20년을 2% 수익률로 운영했을 때 과연 얼마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실제 상담 사례이기도 한데요. 퇴직자분께서 3억 8천의 퇴직연금 재원을 가지고 2%로 운용했을 때 그리고 5%로 운용했을 때의 예시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2%로 운용을 하시면 연간 세후 한 80만 원 정도를 20년 동안 받으면 이제 연금 재원이 소진이 됩니다. 그러면 57세부터 77세까지 받는 거네요. 맞습니다. 20년을 네, 받을 네, 때 3억 8천 가지고 약 한 세후 네. 세후 178만 원 정도 받는 거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소진이 될 거고요. 네. 만약에 5%로 운용이 된다, 예. 이 계좌가. 그러면은 230만 원 정도의 세후 연금을 수령하면서 20년 동안 받고 연금이 소진이 됩니다. 아까 2%하고 한 달에 약 50만 원 정도가 차이. 네, 차이가 크죠. 예. 네, 차이가 큽니다. 20년이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최근 퇴직자분들이 은퇴자분들이 원하는 생활비로 비교해 봤을 때도 월 50만 원이면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 적지가 않고 쉽게 한번 제가 비교해 드리면 20년이면 그래도 승용차 한 2번 정도는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10년에 한 대씩. 그러면 제네시스 기본형을 그래도 한 2번 정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50만 원 20년이면 이게 1억 2천 차인데. 맞습니다. 10년 할부로 50만 원씩 하면은 차 한 대씩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120개월 할부도 보편화돼 있거든요. 뭐 당연히 그 모든 고객분들은 이 수익률 5%, 이 정도만 나와줘도 이렇게 차이가 나오나 이제 이렇게 보시고 괜찮다고 하실 수 있는데, 과연 이 5%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맞습니다. 내 퇴직 이 연금 이걸 가지고 운용을 하면서 5%의 수익률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참 궁금합니다. 네. 자, 그러면 기대 수익률을 이제 높이고 싶다, 이렇게 5% 정도. 네. DB형에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DC형의 장점인데, 네. 기대 수익률을 높이려면 퇴직 후에도 IRP 계좌가 운영이 되면서 연금이 수령이 돼야 된다, 네, 이런 네, 얘기인데 맞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우선 이제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기 전에 왜 우리가 기대 수익을 높여야 되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은 지금 적립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아가는 과정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연금 지원을 받고 퇴직한 이후에 사실 받는 기간도 상당히 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20년, 30년. 근데 이거 20년, 30년을 정말 내가 안정적인 생활만 해가지고 너무 안전하게만 운용하시면 이거는 원하시는 연금액도 달성이 안 되고 충분한 어떤 생활비에 대한
보완도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농담으로 정말 안정적으로 연금을 운용하시면 안전하게 가난해지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네. 안전하게 가능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퇴직 이후에도 내가 퇴직하고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 퇴직연금 재원 같은 것들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공격적으로 운영하시는 것들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가 아니고 기대 수익을 좀 높여서 운용을 하시면서 오히려 그 밑에 안정적인 수익을 좀 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적립기간이 보통 25년에서 한 30년 정도 있다가 이제 퇴직을 하니까 그럼 이게 이제 운영기간도 20년 이상 이렇게 운영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 운영기간을 그냥 안전하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네. 이 수익률 관리하면서 이 기대 수익률을 높여줘야 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진짜 최근에 퇴직하시는 50대 중후반 분들은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셨고요. 열심히 일만 하셨잖아요. 일만 하시고 투자를 하신 분들은 간혹 부동산을 투자하시거나 주식을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연금 자산을 관리하는, 사실 연금 자산을 관리한다는 건 펀드를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제대로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시는 거거든요. 근데 펀드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는 지금 DC 퇴직연금이나 IRP나 나중에 연금 받을 때 IRP 계좌나 개인연금 저축이나 지금 모든 게 다 펀드화 되고 있기 때문에 펀드 상품, 그러니까 ETF가 펀드거든요, ETF도. 펀드 운영을 반드시 내가 이해하고 직접 해보셔야 내 연금 재원을 충분하게 활용해서 기대 수익도 높이고 원하시는 현금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약에 예금만 하신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정말 그냥 안전하게 가난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반드시 펀드를 이해하시고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뭐 퇴직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그 퇴직연금 그쪽 관리하는 쪽에서 이제 뭐 문자도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뭐 코로나 사태 또 이제 미국 테이퍼링 하면서 금리가 인상기 이럴 때는 이제 주식시장이 조정 장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현금을 일부는 이제 채권량에 뒀지만 이제 상당 부분 한 70% 이상은 현금으로 이렇게 이제 계좌에 뒀거든요. 인출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 관리를 하면 이제 수익률이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관리의 문제인데 그래서 전문가가 주변에 계시면 진짜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좀 드리고요. 네. 자, 펀드로 관리해야 되는 계좌. 사실은 퇴직자분들이 실제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꼭 펀드로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시죠. 펀드 나는 안 해봤는데 해야 되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최근에 연금 관련된 계좌들, 심지어 비과세도 변액연금이 있듯이 펀드화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 우리가 기대 수익만 높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측면으로 한번 보시면, 다른 측면 뭐냐면 그 기관 리스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기관 리스크. 네네네. 사실 과거에 저희가 2011년 정도에 저축은행이 연쇄 도산하면서 예금자 보호 초과액 같은, 그리고 잘 모르고 가입한 상품들에 대한 손실이 거의 한 2천억, 3천억 정도 발생했거든요. 엄청난 큰 사회 문제가 됐었습니다. 지금 많이 이제 우리가 까먹어서 그런 건데, 왜냐면 기관 리스크로 생각하실 게 뭐냐면 예금이라는 건 예금자 보호를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시는 건 은행에서 내 예금을 잘 보호해 주는구나, 5천만 원까지, 이게 아닙니다. 은행이 도산하면 우리 예금은 빚을 갚는 데 쓰여지고 예금자 보호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험으로 우리가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펀드는 어떻게 되냐면, 펀드는 판매회사나 수탁회사나 그 운용사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게 펀드인데, 펀드 재원은 이런 기관들이 도산을 하더라도 기관에서 인출을 할 수 없다. 펀드 재원은 오로지 그 가입자만 인출이 가능하다. 오히려 그 계좌가 법률적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과세 연금 쪽에서도 그 변액보험을 특별 계정이라고 하는 이유가 일반 계정이랑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연금 자산이 5천이 아니고 몇 억씩 커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오히려 기관 리스크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내 자산을 펀드화 시키는 게 오히려 안전하고 더 유리할 수 있다. 보통 퇴직금은 뭐 몇 억 이상 이렇게 갖고 있는 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예금자 보호법은 5천밖에 안 되니까 그것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보험으로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 금액 한도 없이 이렇게 오히려 더 안전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 중에서 IRP 계좌에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좀 매덕 개의 퇴직금을요, 저축은행 상품을 5천만 원씩 쪼개서 5개, 10개씩만 가입해 놓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관리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안전하게 하고 싶으시면 채권형 펀드에다가 분산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안정형 상품들에다가 펀드화 시키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고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겁니다. 다양하게 운용하시는 겁니다. 다양하게. 예금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자, 주식형 펀드 예시를 한번 좀 실제로 그러면 아까 우리 수익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어떤 펀드가 좀 이제 괜찮은지 사례로 좀 설명해 주시죠. 최근에 사실 우리가 관심이 너무 많아졌죠. 펀드, ETF 관심이 되게 많아졌고, 그리고 ETF는 갑자기 아주 빠른 속도로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주식형 펀드와 ETF의 좀 특징을 간단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오해가 있냐면 ETF는 무조건 좋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상담하면서 ETF가 무조건 좋다고 하던데요, 유튜브 보니까 ETF가 좋다고 하던데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다 나쁘다의 차원이 아니라 같은 펀드화된 자산이긴 하지만 특징이 있고 본인한테 맞는 걸 선택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주식형 펀드는 뭐냐? 주식형 펀드는 일단 전략이 좀 다릅니다. 액티브 전략입니다. 주식형 펀드는 시장보다 초과 수익을 내려고 하는 액티브 전략을 추구한다. 그래서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막 붙여가지고 열심히 운용을 하지 않습니까? 시장에 대응하면서 오르면 오른 대로 좀 포트폴리오도 바꿔주고, 시장이 빠지면 또 주식 비중도 변경해주면서, 그러면 단점이 좀 발생하겠죠. ETF하고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펀드 보수는 좀 높습니다. 비용이 조금 높다. 그렇다고 우리가 보기에 무슨 절대적인 금액이 엄청 높은 게 아니고요. 1% 전후에 보통 보수를 냅니다. 연간 1% 보수를 내고, 그리고 뭐 자료를 보시겠지만 한 펀드에 종목들이 주식이 한 100개 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리고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어차피 규정상 한 종목에 10% 이상 담지를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 종목에 보통 한 3%, 2% 정도의 비중으로 굉장히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산 투자가 되게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주식형 펀드 중에서 분산 투자가 잘 돼 있고, 어떤 투자 방향성이나 이런 그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져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 시장보다 초과 수익을 추구하고, 그래서 최근까지는 그런 펀드들이 거의 줄을 이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퇴직연금 계좌에서 좋은 결과들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ETF로 좀 설명드려보면요. ETF는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합니다. 상장 지수 펀드. ETF도 그냥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ETF는 차이가 뭐냐면, 그 ETF를 만드는 기초 자산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기초 자산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200이 될 수도 있고요. S&P 500이 될 수 있고, 코스피 중에서도 뭐 조선주만 담을 수도 있고, 삼성 그룹주만 담을 수도 있고, 은행주만, 반도체만, 이렇게 해서 기초 자산을 만드는데, ETF는 종목의 비중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기초지수의 비중을 그대로 갖고 온다. 복제한다. 만약에 코스피 200을 가지고 코스피 200 ETF를 만들면 삼성전자 비중이 30%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근데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에서는 삼성전자를 30% 담지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규정이 10% 미만으로만 넣을 수 있다. 이겁니다. 기초자산율대로 같이 맞습니다. 거네요. 그대로 매일매일 바뀌면서, 그러니까 뭐죠? 쉽게 말하면 이건 사람이 손을 댈 필요가 없는 거죠. 컴퓨터 자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 월급을 주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주식형 펀드보다 상대적으로 펀드 보수가 낮다 하는 겁니다. 매우 낮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주식형 펀드가 한 1.5%를 낸다고 하면 이런 지수형 ETF는 0.07 정도를 냅니다. 보통 차이가 많이 나죠. 수수료에서. 그래서 근데 그것만 보고 무조건 ETF가 좋다 나쁘다 표현할 수는 없는 이유는요. 한 가지가 있는데, ETF의 원래 전략은 패시브 전략입니다. 패시브 전략. 안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시장의 수익률을 쫓아가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삼성전자 비중이 높다 보니까 삼성전자만 하락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ETF 수익률이 급격하게 하락되겠죠.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 방어를 수동으로 수작업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장에 맡긴다 이런 겁니다. 전체적으로 인덱스하고 좀 비슷한 맞습니다. 그래서 있네.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하면 상장 지수 펀드가 되는 겁니다. 그게 ETF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간단히 한번 예. 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식은 종목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즉시 매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매매할 수 있고 대신에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분산 투자가 좀 어렵죠. 사실은 이게 실제 어렵죠. 그리고 펀드 그다음 그래서 펀드를 하게 됩니다. 펀드 분산 투자가 잘 돼 있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간 보수가 좀 지급이 돼야 되고 세금을 좀 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펀드의 단점은 매매가 좀 오래 걸립니다. 사고 팔고의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짧아도 사고 파는데 일주일, 길면 보름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 펀드. 인덱스 펀드가 어떤 그 특정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게 인덱스 펀드인 거고, 인덱스 펀드는 과거부터 이제 많이 존재했습니다. 네. 인덱스 펀드 나와 있고, 보수가 좀 낮고요. 이것도 인덱스 펀드가 이제 패시브 전략을 추구하고 있고, 이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킨 게 ETF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ETF니까 펀드를 바로바로 매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장중에 우리가 9시부터 3시 반 이 주식 거래 시간에 ETF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인 투자형 용이나 아니면 연금 계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또 이제 ETF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부분 또 이제 이해하는 게 이제 해외 ETF가 좋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죠. 미국 시장이 장기적으로 워낙에 이제 우상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미국의 지수가 있죠. 3대 지수, 다우 지수나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를 추종한 ETF들을 국내에서 발행한 것만 연금 계좌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다 이러면 타이거가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사의 브랜드거든요. 예, 이런 상품들을 연금 계좌에 적극적으로 많이 이제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거 같아요. 이 그림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상품 찾고 계좌 이렇게 뭐 고민하고 이렇게 많이 하시지만 결론은 이 지금은 글로벌 배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글로벌 배분. 이제 저희 한 10년 전만 해도 사실 펀드 하면은 다 국내 펀드를 했거든요. 한국에 투자하는 펀드. 근데 알고 보니까 한국 비중이 너무 작은 겁니다. 글로벌로 보니까 2%밖에 안 되고요. 여기 보시면 중국, 일본이나 유럽들도 각 개별 국가들의 비중은 굉장히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작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북미 시장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배분, 이 비중 정도를 기본으로 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지금으로 보면 가장 바람직하다는 표현보다는 그거죠. 모험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예. 특정 자산에 편중되지 않고 시장을 추구하는 게 바로 이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많이 추천을 드리고 선호하는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미, 미국이 뭐 거의 맞습니다. 미국이 절반 투자. 캐나다도 뭐 크진 않는데 하여튼 뭐 북미가 다 합쳐가 거의 한 50% 가까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어떤 해외 지수 ETF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고 국내 소비자 투자자들이 많이 찾고 하는 이유들이 다 이렇게 방향성이 이쪽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걸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우리가 막 뭔가 구축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개인도 아무리 뭐 펀드를 한다고 해도 지금 잘 되는 거 좋은 거를 찾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포트폴리오 대가 뭐 자산 배분의 대가라고 하는 이제 두 사람이 딱 이제 있다고 하면요. 자산 배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한 사람은 이제 게리 브린슨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이제 앞에 보여드린 글로벌 포트폴리오처럼 자산 배분이 모든 결과의 이제 90%를 차지한다 이 얘기고요. 최근에 좀 유명한 분은 레이 달리오라는 이제 미국의 이제 자산운용사 대표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제 올 웨더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올 웨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참고하자고 하면 이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기본으로 좀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분이 얘기하신 건 미국 주식의 한 30%, 그 다음에 채권, 각종 채권의 한 55% 절반 정도 이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금과 원자재죠. 대한투자의 한 15%를 포함시키면 시장 평균 정도의 수익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답은 아닙니다. 근데 답은 아니긴 하지만 뭔가 포트폴리오라는 걸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 이게 지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고 스스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본인의 투자 성향 같은 게 또
고려가 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금융소비자법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연금을 투자로 이렇게 이제 전환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주의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뭐 불안전 판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모펀드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시죠. 우리가 뭐 펀드를 잘못 투자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도 있고요. 은퇴하신 분들이 연금 자산이 충분하지 못하고 판단했을 경우에 대안 투자를 막 찾기 시작합니다. 실제 그래서 금융사기나 불안전 판매의 그 피해자들이 비중이 높은 사람들이 중고령층이 많습니다. 55세 이상의 중고령층이 어떤 이 금융사기나 불안전 판매 피해자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실제로도 우리가 연금을 일시금으로 빼는 게 사실은 큰 부담이 없습니다. 퇴직소득세가 높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퇴직연금을 빼서 나는 다른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사모펀드를 하시거나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막 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사실은 아주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최근에는 뭐 예를 들면 국내 주요 은행에서 판매한 DLF라는 상품들 이 문제,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운용사에서 많은 이 피해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이런 문제도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다단계, 예를 들면 한 5천만 원 맡기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 이런 게 이제 금융다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폰지 사기라고 하죠. 이런 거에도 투자해서 피해 보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큰데 이 거의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왜냐면 음성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연금 자산, 은퇴 자산을 이런 대안 투자로 어떤 조정할 때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퇴직연금에 대해서 이제 특히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이번 시간은 이제 말씀드려봤고요. 정말 이 퇴직금 재원이 점점 이제 퇴직이 임박하면 금액이 커집니다. 뭐 몇 억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럼 이거를 이제 과연 뭐 안정적으로 이제 두는 것보다는 수익률을 좀 이렇게 추구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간접 투자를 이제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수익률을 올릴 것인가 반드시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인해서 제안을 좀 받으시고 또 이 분산 투자부터 해가지고 수익률 관리 이를 통해서 이제 노후가 이제 든든해지는 그런 효과가 이제 반드시 있으니까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전문가 문찬현 전문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